안녕하세요, 와치리입니다. 오늘은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일전에 청와대 시계 리뷰 영상에서 잠시 등장했었던 블랑팡 빌레레입니다. 당시 비교차 잠깐 등장했었는데요. 오늘은 단독 심층 리뷰입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꽤 묵직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블랑팡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무려 창립연도가 1735년. 올해는 블랑팡에게 창립 28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한 자크 블랑팡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1735년 스위스 빌레레 마을의 작은 시계 공방에서 이 장대한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마을의 이름이 어딘가 익숙하시죠? 다만 이후에 이제 200년 가까이 블랑팡이 시계 역사에 족적을 남길 만한 특별한 사건은 딱히 없었습니다. 1932년 7대 손님 프레데릭 블랑팡이 사망하였고 그의 외동딸이 가업을 잇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가족 경영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름도 라이빌로 바뀌죠. 물론 블랑팡의 아이덴티티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요. 유구한 전통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병행 표기하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블랑팡 하면 빼놓을 수 없는 50 Fathoms 대한 이야기가 아쉽게도 이 라이빌 시절의 산물입니다. 다이버워치의 시초이면서 태생부터 프랑스 해군 특수부대를 위해 제작, 미군 네이비 실에도 적용된 정통 다이버워치에 누구보다 충실했던 시계로 다이버워치 헤리티지 하면 썸마보다도 먼저 언급되는 놈입니다. 라이빌은 1961년에 스와치 그룹의 전신이랄까요? SSIH에 합병이 되어 오메가, 티소, 르마니아 등과 함께 하게 되지만 결국 1970년대 쿼츠 파동과 오일 쇼크 등으로 인해서 파산에 이르릅니다.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두 장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위블로의 아빠, 마케팅 장인 장클로드 비버와 바쉐론, 오데마 피게, 파텍의 무브먼트를 공급하던 무브먼트 장인 자크 피게입니다. 의외인 점은 이 둘이 개입한 1983년 이전까지 약 240년간 블랑팡이 축적해온 이미지는 하이엔드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50 Fathoms의 성공으로 이름이 좀 알려졌을 뿐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하이엔드의 이미지는 오로지 비버와 피게의 작품이었던 것이죠. 즉 마케팅 능력과 무브먼트 기술력이 하나의 브랜드를 완전히 탈바꿈시킨 셈입니다. 약간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실망하게 이릅니다. 비버의 지휘 아래 50 Fathoms 말고도 오늘 소개해드릴 빌레레라는 아이코닉한 드레스워치 라인업을 만들어내는 등 하이엔드의 감성으로 완벽하게 출시해내면서 지금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비버는 아무래도 83년 당시에 블랑팡의 이런 부분에 큰 매력을 느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파텍 필립을 비롯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도 쿼츠 시계를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꽤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려 롤렉스마저도 쿼츠 파동 시기에 쿼츠 제품을 일부 생산한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브랜드라는 타이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랑팡이 쿼츠 파동 당시 경영의 어려움으로 잠시 문을 닫았었기 때문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만약 그래서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진다면, 즉 브랜드의 존속성을 따지자면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브랜드는 바쉐론 콘스탄틴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무브먼트 부분에서 또 좀 해야 되니까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시계를 얼른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인 스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심플 타임온리 워치이고요. 군더더기 없는 아주 깔끔한 디자인이죠. 이렇게 돌려보시면 케이스백에서는 반전이 펼쳐집니다. 다이얼의 심플함을 비웃듯이 프레데릭 피게의 칼리버 21의 화려함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무브먼트를 설명하는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겠지만 이 시계의 가장 전면에 나와 있는 특징은 무브먼트 외에도 바로 울트라 슬림이라는 점입니다. 두께를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알려져 있는 공식 스펙으로는 5mm인데요. 제가 측정을 해보면 4.8에서 4.9mm 정도가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두께죠.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 시계를 가끔 저도 차는데요, 사실 시계를 차고 있는지 까먹을 정도예요. 이런 느낌이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당한 무게감이나 착용감이 좋지 이렇게 얇고 가볍고 한 것이 또 실용성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징성은 충만합니다. 18K 솔리드 골드 제품답게 케이스백에는 골드를 나타내는 양각의 표식이 확인되고요. 용두의 감은 하이엔드 수동 무브답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다이얼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이트 다이얼이고요. 중간에 단차가 있습니다. 인덱스는 골드로 양각 처리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절제한 사이즈입니다. 현행은 아마도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케이스 지름도 커졌으니까요. 특이할 만한 점은 혹시 찾으셨나요? 네, 바로 초침이 없습니다. 과감히 없애버렸습니다. 엄청난 시도인 것 같기도 해요. 계속 움직이고 있는 초침이 없다 보니까요. 다이얼에 여백의 미를 제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지된 느낌을 줘서 한 폭의 그림 같기도 합니다. 시계가 잘 가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은 케이스백의 밸런스 휠을 보시거나 소리를 듣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참 이게 장비 없이는 오차 측정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겠죠. 스트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랙 색상의 악어 가죽이고요. 패턴이나 촉감 등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하이엔드 드레스워치에 걸맞는 구성입니다. 재치는 아니고요. 정품 스트랩을 후에 추가 체결한 것입니다. 아직 새거나 다름없네요. 버클 또한 18K 옐로우 골드이고요.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핀버클인데요. 드레스워치의 착용감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은 디버클이 아닌 핀버클이죠. 경험해보시면 대번 아실 수 있습니다. 하이엔드 드레스워치들이 핀버클로 제품을 내는 이유들이 다 있는 거죠. 자, 이번엔 드레스워치 느낌을 좀 살려서 셔츠에도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자, 이제 시계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다리시던 무브먼트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무브먼트 스펙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의 부제에서도 밝혔듯이 이 무브먼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컨텐츠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긴 이야기지만 최대한 좀 정리를 해서 여기에 녹여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무브먼트의 대단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울트라 슬림 혹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울트라 신 무브먼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쿼츠 시계의 등장으로 조금은 퇴색되었지만 전부터 무브먼트의 품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무브먼트의 정확성 그리고 피니싱 못지않게 두께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는데요. 고급 무브먼트라는 게 사실 착용감이 좋은 정장용 시계에 사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얇게 설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얇은 무브먼트나 조립이나 피니싱 등 각종 추가적인 어려움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만큼 디테일한 작업 또는 수고로움이 필요했죠. 특히 18세기 불에게 거의 선배격인 레파인이라는 사람이 도입한 고잉 트레인, 브릿지 방식은 시계를 보다 얇게 제작할 수 있게 해주었고 브레게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시계에 적용이 되어 왕가의 납품, 당시 하이엔드 시계의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이후 200년 가까이 고급 시계라는 정의에는 정확성과 화려함 말고도 슬림함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패러다임화 돼버렸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쿼츠 파동으로 일부 인식의 변화가 존재는 하지만 현재 불가리와 삐아제가 경쟁하는 이 울트라신 분야는 아직까지도 기술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 칼리버 21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5년 회중시계에서 손목시계로의 전환이 완전하지 않았던 시대, 프레데릭 피게의 이 칼 21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당시 네이밍은 칼리버 99. 프레데릭 피게의 창립자인 천재 워치메이커죠. 루이스 앨리세 피게는 19세기 마지막 장인이자 스위스 기술력을 상징하는 복잡 무브먼트 중 미닛 리피터의 황제와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뚜르비용을 제외한 전 분야의 복잡 시계와 이들을 조합한 그랜드 컴플리케이션들을 무려 손목시계에 적용할 수 있는 크기로 130년 전인 19세기에 당시 설비들로 만들어낸 인물이죠. 아버지에게 아뜰리에를 물려받은 그의 아들 앙리 루이스 피게가 복잡 무브먼트 중 울트라 슬림에 매료가 되어서 1911년에 개발에 착수, 무려 14년간의 연구와 실험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칼리버 21인 것입니다. 직경 20.4mm, 두께 1.75mm. 이 두께는 1944년 AP2003이라는 무브가 발표되기 전까지 20년 동안 경쟁자가 전무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AP2003이 오데마 피게, 바쉐론 콘스탄틴, 예거르 쿨트르가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만든 건데요. 여러 가지 문제로 정작 생산되기 시작한 건 1953년으로 30년 가까이 이 칼리버 21의 아성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거기에 이 AP2003의 전신격이라고 할 수 있는 9ml 칼리버마저 피게의 설계였다라는 근거 있는 소문은 실질적으로 손목시계 울트라 슬림 무브먼트의 시작과 번영은 모두 그의 손에서 출발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1976년에 이르러서야 장 라살의 칼리버 1200에 의해서 이 기록이 깨지게 되는데요. 이 무브먼트가 바로 현재 울트라 슬림 분야에서 가장 선두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피아제와 불가리의 모태가 되는 형태입니다. 어찌 보면 피게의 칼리버 21과는 아예 다른 구조를 가진 계열의 무브먼트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칼 21은 1925년 이후에 수십 년간 울트라 슬림 타이틀을 독점하였고
한 차례 진동수 변화를 제외하고는 2000년대까지 어떠한 구조 변경이나 수정 없이 한 세기 가까이 사용된 유일무이한 초박형 무브먼트였던 셈입니다. 또 그 기간 동안 파텍 필립을 시작으로 예거, 바쉐론 콘스탄틴, 오데마 피게는 물론이고 롤렉스, IWC, 카르띠에, 쇼파드, 삐아제 등 울트라 슬림 시계를 출시한 모든 스위스 브랜드들이 이 칼 21 무브먼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20세기 이후에 태동한 손목 시계용 울트라 슬림 무브먼트의 거의 직간접적인 어머니였던 셈이죠.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독보적으로 사용된 하이엔드 무브먼트가 또 있을까요? 네, 한번 감상하고 가시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무브먼트의 위대함을 떠나서 제가 이 시계를 좋아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아함. 마치 최소한의 것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듯한 여백이 깃든 범접할 수 없는 엘레강스. 기계식이든 전자식이든 시계라는 물건이 가진 1차적인 목적성은 시간의 확인이고 거기엔 당연히 정확성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이 시계는 과감히 초침을 없애면서 타임언니워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혹자는 이 시계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시계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또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시계는 계속 내가 소유해야 하는 물건이다. 블랑팡에게 고민거리는 있습니다. 현재 스와친의 포지션은 브레게, 해리 윈스턴, 글라슈테 오리지널과 함께 이제 최상위 라인인 것은 맞지만 스위스 시계 시장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 빅5의 그늘에 가려진 2인자 포지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브레게에도 이제 무브를 공급하는 등 나름의 추가적인 역할을 하긴 하지만 제가 전에도 시계 계급도 영상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리치몬드의 예거와 같이 하이엔드 길목에 위치한 아주 애매하면서도 경쟁이 없지 않은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블랑팡은 그들이 가진 히스토리를 비롯해서 프레데릭 피게가 가진 위상과 헤리티지까지 더해서 그 누구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과거의 산물들이죠. 언제까지고 우려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훌륭한 역사적인 유산을 가지고 어떠한 의미 있는 미래를 만들어갈지 아니면 또 제2의 비버 같은 인물이 등장할런지 앞으로 그들의 행보가 기대되는 오늘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